해외에서 유입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처음으로 나흘 연속 40명대를 기록하면서 입국자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세계적으로 델타 변이가 급속히 확산하는 가운데 인도에선 전파력이 더욱 강한 델타 플러스가 확인됐습니다. 이른바 윤석열 엑스파일의 실체와 출처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연일 불법 사찰의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일축했습니다. 악재가 겹치면서 윤 전 총장은 정치 참여 선언 시점을 6월 말이나 7월 초로 늦췄습니다. 대선 경선 일정을 둘러싼 민주당의 내홍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모레 최고위원회의에서 확정한다는 계획이지만 비이재명계는 경선 연기를 고수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당대표의 권한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새우튀김 환불 사태로 스트레스를 받은 가맹점주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배달앱 쿠팡이츠가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악성 리뷰의 노출을 차단하기 위한 신고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의 대체 공휴일을 지정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광복절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이 적용 대상에서 빠지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사 대책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5차 후보지로 서울 홍제동과 경기도 부천시 5곳 등 모두 6곳이 추가로 선정됐습니다. 정부는 4차까지 후보지로 선정된 46곳 가운데 21곳에서 주민 동의 10%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더 뉴스 60초 뒤에 계속됩니다. 당신의 잇몸 좋으신가요?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이게 바로 행복입니다. 4가지 복합 성분 이가탄. 잇몸 건강 이가탄으로 지키세요. 아시죠? 이가탄. 시작하세요. 칼로컷. 지금까지 한결같이 사랑받은 탈로카트. 다이어트는 언제나 탈로카트. 시작하세요. 칼로카트. 두드림. 이렇게 똑똑한 그랑데 AI를 전문가가 케어해준다면? 좋지. 삼성 케어 플러스. 삼성 가전을 언제나 새 것처럼 잘 쓰는 방법. 삼성 케어 플러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3일 만에 다시 600명대가 됐습니다. 오늘 0시 기준 645명으로 전날보다 251명이나 늘었습니다. 검사 건수가 적은 이른바 휴일 효과가 주 중반 들어서 사라진 게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주 초반 감소, 주 중반 증가라는 패턴이 이번에도 반복된 겁니다. 전국적인 확산세도 그대로입니다. 수도권의 신규 확진자가 여전히 많기는 하지만 다른 지역이라고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어제 역시 제주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서 모두 환자가 나왔습니다. 해외 유입 확진자 추이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발생 이후 처음으로 나흘 연속 40명대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으로 변이 바이러스가 퍼지는 터라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에서 시작된 델타 변이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국내에서 35건이나 확인됐습니다. 주요 변이 바이러스 4종 가운데 알파 변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습니다. 델타 변이의 전파력은 알파 변이보다 센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접종을 완료한 우리 국민의 비율은 아직 전체의 8.4%에 불과합니다. 면역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전파될 수도 있는 겁니다. 방역당국이 2차 접종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그럼 주요 발생 현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대전에서 교회와 관련한 집단 감염이 크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누적 확진자가 60명대로 늘었습니다. 대전시는 확산세를 막기 위해서 내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화된 1.5단계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문석 기자. 네, 대전입니다. 네, 대전 유성구 교회 관련 집단 감염이 계속 번지는 추세인데 영국 변이, 그러니까 알파 변이 바이러스로 확인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대전시가 교회 관련 확진자 바이러스 샘플을 분석한 결과 영국발 알파 변이 바이러스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일반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감염 속도가 1.5배 빠른 거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집단 감염 사례는 해외에서 입국한 교인이 지난 20일 확진되면서 드러났습니다. 접촉자 조사에서 가족들이 확진됐고 이들이 다니던 교회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교회 건물엔 선교회가 운영하는 대안학교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대안학교 구성원 가운데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교회 신도들과 선교회 관계자 그리고 이들과 접촉한 가족까지 나흘 동안 누적 확진자가 60명에 달했습니다. 방역당국은 해당 교회 신도들이 소모임을 열고 내부 식당에서 함께 식사하는 등 방역수칙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교회 지하 1층 예배당 교단과 에어컨 필터, 지상 7층 세미나실 의자 등 7군데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네, 교회발 집단 감염을 포함해 대전에서 어제 하루 58명의 새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결국 대전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대책을 내놨죠. 네, 그렇습니다. 거리두기 단계는 그대로 두고 내일부터 방역수칙을 강화한 1.5단계를 적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밤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 영업을 제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선 유흥시설과 노래방, 학원,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등은 해당 시간대에 운영이 중단됩니다. 같은 시간대에 식당과 카페는 포장이나 배달만 허용됩니다. 종교시설의 경우 지금도 정규 예배나 미사, 법회만 가능한데요. 이때 수용 인원이 좌석수의 20% 이내로 축소됐습니다. 학교 수업은 추가로 영향을 받지 않지만 종교단체 등이 운영하는 전일제 수업이나 기숙형 미인가 교육시설은 기숙형 학원 방역수칙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오전에 긴급 브리핑을 열고 다음 달로 예정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을 언급했습니다. 다른 비수도권 시도처럼 거리두기 개편 혜택을 받기 위해 일주일간 감염 확산세를 진정시키는 데 적극 동참해달라고 시민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에서 YTN 이문석입니다. 경북 포항에 있는 종합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해서 오늘 오전까지 2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병원에 입원한 부부가 그제 처음으로 확진된 이후 병원 환자와 간호사 2,500여 명을 검사한 결과 사흘 사이 확진자가 속출했습니다. 강원도청 소속 공무원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청사 일부가 폐쇄됐습니다. 최초 확진 공무원은 앞서 지난 17일부터 주말까지 특별 휴가를 사용해 수도권을 방문했고 이로 인한 추가 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부족으로 이번 달 접종을 받지 못한 고령층이 다음 달부터 화이자 백신을 맞게 됩니다. 당장 오늘부터 접종 사전 예약이 시작됐는데 대상자는 60살부터 74살 사이 고령자와 만성 중증 호흡기 질환자 20여만 명입니다. 방역당국은 다음 달 중순까지 2차 접종에 주력한다는 계획입니다. 자세한 소식 현장에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철희 기자. 네, 서울 영등포구 예방접종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그곳 접종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영등포구 예방접종센터에서는 아침 8시 반부터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오전 시간에만 400명 넘는 시민들이 백신 접종을 받았고 낮 1시 이후에도 100명 넘는 시민들이 백신을 맞았습니다. 이곳에서 오늘 백신 접종을 받는 시민들 가운데 85% 넘게가 백신 2차 접종을 받는 75살 이상 어르신들입니다. 다음 달부터는 60살에서 74살 사이 고령자도 이런 예방접종센터에서 백신을 맞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6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예약했다가 백신 수급 문제로 접종하지 못한 이들을 위한 사전 예약이 시작됐기 때문인데요. 예약자들은 다음 달 5일부터 17일 사이에 전국 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을 받게 됩니다. 60살에서 74살 사이 고령자와 만성 중증 호흡기 질환자 가운데 6월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받지 못한 약 20만여 명이 사전 예약 대상입니다. 사전 예약은 1339 질병관리청 콜센터나 지자체 콜센터,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고 대리 예약도 가능합니다. 기간은 오늘 30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네,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고 있는데 하반기에는 대규모 접종이 이루어지죠?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전 국민의 30%에 육박하는 1,510만 명의 국민이 1차 접종을 받았습니다. 2차 접종을 마친 국민의 수도 429만 명으로 전체의 8.4%에 달하는데요. 정부는 7월 중순까지는 2차 접종에 집중하고 이후 하반기 대규모 접종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는 백신 종류도 많아지는 만큼 의료기관이 헷갈리지 않고 접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대상자와 백신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매뉴얼도 만들 예정입니다. 30살 미만 사회 필수 인력 등도 오는 26일까지 화이자 백신 접종을 하는 가운데 오늘 새벽 1시 반쯤에는 화이자 백신 65만 회분이 추가로 인천공항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상반기 배정 물량 700만 회분 가운데 635만 회분 도입이 완료된 겁니다. 정부는 나머지 65만 회분도 이달 중 들어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영등포 예방접종센터에서 YTN 김철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확대되면서 여름 휴가철 국내 여행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옥션은 지난 14일부터 일주일 동안 국내 숙박 상품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파크 투어도 7, 8월에 이용하는 호텔과 리조트 등 숙박 상품 예약이 코로나 이전인 2019년과 비교했을 때 109%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들은 여름 휴가를 7말 8초 성수기에 집중적으로 가지 말고 분산해서 이용해달라고 권고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각 어린이집에서 여름 휴가 기간을 6월 4주부터 9월 3주까지 약 13주간 지정해 보육 교직원들이 나누어서 갈 것을 권고했습니다. 델타 변이가 퍼지면서 영국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그리고 이로 인한 사망자도 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국 정부는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유로 2020 준결승과 결승전에 관중을 6만 명까지 허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강성옥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지 시간 22일, 영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1,625명, 사망자는 27명에 달했습니다. 신규 확진은 지난 2월 19일 12,027명 이후 가장 많고 사망자는 지난 5월 5일과 같은 수치입니다. 이런 가운데 영국 정부는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유로 2020 준결승과 결승전에 관중을 6만 명까지 허용하기로 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최대 규모 관중으로 수용 가능 인원의 75%에 해당합니다. 경기를 보려면 코로나19 음성 결과나 백신을 맞은 뒤 14일이 지났다는 증빙을 제시해야 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등 일각에서는 영국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일부 주최국이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Die UEFA verantwortungsvoll umgeht und ich hielte es nicht für gut, wenn vollbesetzte Stadien dort sind und ich unterstütze alle Anstrengungen der britischen Regierung, die notwendig. 브라질에서 열리고 있는 남미 축구 연맹의 코파 아메리카에서도 코로나19 양성 판정 사례가 140명으로 늘었습니다. 닷새 만에 확진자 수가 배 이상 늘었습니다.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가 개최된 영국 코널에서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크게 늘어나는 배경을 두고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널 행정당국은 G7 때문에 코로나19가 퍼졌다는 주장은 음모론이라고 일축했지만 방문객 증가와 확진자 증가가 연관돼 있을 것이라는 의구심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인도 변이로 알려진 델타 변이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우려가 큽니다. 빠른 전파력에 특히 면역 회피 반응이 크다는 특성이 있어서입니다. 왜 그런지, 백신 효과는 있을지 델타 변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델타 변이는 인도 변이로 불리는 B1617의 이를테면 세 자녀 중 하나입니다. 첫째가 카파, 둘째가 델타인데 셋째는 아직 이름이 없습니다. 이 가운데 제일 센 게 둘째 델타입니다. WHO가 우려 변이로 지정했을 정도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나와 베트남 등지에서 유행 중인 카파와 셋째는 관심 변이 대상입니다. The whole situation is so dynamic because of the variants that are now circulating, and as you said, the Delta variant is well on its way to becoming the dominant variant globally because of its significantly increased transmissibility. 지난달 인도의 코로나19 상황을 최악으로 몰고 갔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영국으로 가선 영국 변이 알파도 누르고 주종이 됐습니다. 영국 신규 확진자의 90% 이상이 델타 감염자입니다. 3차 유행이 시작됐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남아공 변이 베타를 앞질러 알파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아졌습니다. 지금까지 델타가 확인된 나라는 80개국에 달합니다. 전문가들은 세계적인 지배종이 되는 건 시간 문제로 봅니다. Das heißt,
Die Beantwortung, wann diese Variante die Hoheit übernimmt, hängt davon ab, wie wir uns in der Zukunft verhalten. Sie wird spätestens im Herbst natürlich die Überhand nehmen, spätestens im Herbst. 엄마의 특성을 물려받아서입니다. B1617은 대륙별 대유행을 초래한 남아공 브라질 캘리포니아 변이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남아공 브라질 변이는 면역 회피력이 높고 캘리포니아 변이는 감염력이 큽니다. 여기에 세포 내 침투와 바이러스 증식이 쉽도록 한 번 더 모습을 바꿔 면역 회피 효과는 더 커지고 재감염이 가능할 정도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효과가 떨어지긴 해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때문에 정해진 횟수만큼 접종하는 게 중요합니다. 1회 접종 시에는 방역 효과가 충분치 않았지만 2회 접종 시 예방 효과는 60%에서 88%로 판단하고 있고 이번과 같은 중증의 방지 효과는 92%에서 96%에 이르는 것으로. 이런 상황에서 델타가 유행하는 영국 사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국에선 확진자는 늘어도 사망자는 늘지 않고 확진자 대부분은 젊은 층이며 중장년층의 입원율이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결국 광범위한 확산을 막으려면 젊은 층 접종과 2차 접종을 서둘러 완료하는 게 중요해졌다는 얘기입니다. 또 개인의 행동이 확산을 좌우하는 만큼 개인 방역과 국가적인 검역 강화, 지자체의 조기 진단이 함께 필요한 시점입니다. YTN 김정희입니다. 국내에서도 델타 변이에 감염된 환자가 누적 기준 190명으로 늘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은 편이지만 다음 달 방역 수칙 완화를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신상엽 감염내과 전문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방역 당국에 따르면 국내 델타 변이 감염자는 알파 변이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맞습니다. 2020년 12월부터의 전체 검출 비율을 보면 영국발 알파 변이가 한 85%, 인도발 델타 변이가 이제 8.5%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이제 검출된 걸 보면 영국발 변이는 85% 정도로 이제 비슷한 상황이고요. 근데 인도발 델타형 변이가 한 13% 정도로 예전보다 좀 그 인도발 변이의 그 검출률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렇게 델타 변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 아무래도 전파력이 기존 변이 바이러스보다 더 센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일 텐데 구체적으로 이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결국 이제 뭐 바이러스 변이라는 거는 일종의 바이러스 진화 현상입니다. 그 바이러스는 스스로 생존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인체 내에 보다 잘 생존할 수 있도록 그 이제 변이가 이제 생기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인체에서 생존하기 좋기 위해서 전파력은 높이고 면역 반응이나 백신을 회피하고 또 숙주가 죽으면 또 같이 죽기 때문에 보통은 숙주를 오래 생존시키는 그 병독성이 좀 증가하지는 보통 않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지금 그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인도발 델타 변이의 경우는 코로나19가 이제 유행하는 그런 상황에서 인체 내에서 이제 만들어졌던 걸로 인도 지역에서 시작이 됐고요. 그 지금 보면 그 과거 영국발 변이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유행하던 기본 바이러스에 비해서 한 50% 정도가 전파력이 높았다 그러면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 이 델타 변이는 인도발 알파 변이보다 한 40에서 70%까지도 전파력이 강해졌다라고 얘기를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전파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제 주된 변이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 이 전파력이 높기 때문에 결국은 전 세계적인 우세종으로 될 가능성이 그런 높은 상황이고 지금 나타나 있는 바이러스 중에서 향후에 우세종이 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그런 그 대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이미 영국 등에서는 델타 변이가 신규 확진자의 90%를 차지하면서 지배종이 됐고요. 미국 상황도 심상치 않습니다.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이 델타 변이가 최대 위협이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 공감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제 전파력이 강한 변이 바이러스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고 있고, 뭐 영국은 말씀하신 대로 90%가 넘었고, 미국도 지금 신규 확진자의 10% 이상이 델타 변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은 전파력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어느 나라든 간에 유입된 상황에서 유행을 통제하지 못하게 되면 사실 한두 달 내에도 우세종이 되는 게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그 또 변이 바이러스가 백신 접종의 효과도 떨어뜨리고
또 그런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의료 시스템 마비도 같이 그런 유발할 수 있어서 이제 향후 코로나19에서 이런 변이종을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네. 특히 영국 같은 경우에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델타 변이 감염자가 늘고 있는데 이렇게 젊은 층이 변이 바이러스에 많이 감염되는 이유는 뭡니까? 가장 이제 핵심은 이제 백신 접종입니다. 이제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제 백신 접종이 고령층 중심으로 이제 우선적으로 진행이 됐었던 부분들이 있고요. 또 젊은 층들은 접종 대상이 되더라도 뭐 증상이 심하지 않고 뭐 그렇기 때문에 접종 수용성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는 뭐 1차 접종자가 80%, 완료자가 60%가 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접종을 하지 않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이 델타 변이가 대유행을 하면서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거고, 이건 다른 나라에서도 반면교사를 좀 삼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백신 접종을 지금 아직까지는 지금 기존에 개발된 백신이 접종 완료를 했을 때 그 델타 변이에 충분한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젊은 층들도 대상이 됐을 때 최대한 빨리 접종을 하는 게 중요한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오전에 또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인도에서 델타 플러스 변이가 보고가 됐는데 인도에서 이렇게 유독 대규모 변이가 출현하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할까요? 변이 바이러스라는 건 결국 인체 내에서 만들어지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유행이 없는 지역에서는 변이 바이러스가 생기지 않고요. 유행이 굉장히 통제가 되지 않고 치료도 제대로 않는 그런 바이러스가 인체 내에 오래 생존하는 그런 환경에서 결국은 변이 바이러스가 생기는데, 뭐 인도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 통제가 됐지만 그 이전에 워낙에 오랜 기간 동안 대규모 환자가 발생하면서 의료 시스템이 마비가 됐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 결과로 지금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등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 이제 영국이 또 이렇게 또 유행을 하다 보면 영국에서 또 새로운 변이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 그런 변이 바이러스가 유입되지 않은 나라 입장에서는 최대한으로 접종을 빨리 진행해서 이런 유행이 생기지 않도록 만드는 게 자체적인 변이가 생기지 않게 되는 그런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됩니다. 네. 이 델타 플러스 변이가 보고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긴 할 텐데 이 델타 플러스 변이의 특징 현재까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지금 변이는 뭐 델타 변이든 델타 플러스 변이든 지금 가장 특징적인 거는 이 변이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전파력이 점점 강해지고 그다음에 백신 회피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장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변이를 최대한 유입되는 걸 막고 지역사회 감염을 최대한 통제하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필요할 거라 보입니다. 네, 지금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입국 단계에서부터 유입을 차단하는 게 큰 과제로 보이는데 델타 변이가 지금 유행 중인 영국과 인도 같은 경우에는 예방접종을 완료할 경우 자가격리를 면제하는 대상국에 포함이 됐잖아요. 이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데 방역당국의 이런 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방역 당국에서 뭐 이미 이제 입국자들에 대해서 이제 뭐 여러 대책들을 세우고 있고 거기에 대해 이제 변이 바이러스 검사를 계속 하고는 있는데, 사실 영국, 인도뿐만 아니라 뭐 미국도 그렇고 지금 코로나19가 유행하는 대부분의 지역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검사가 안 됐을 뿐이지 영국발, 뭐 인도발 이런 알파, 델타 변이들이 사실 대부분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격리를 뭐 면제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는 사실 좀 신중한 부분들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향후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역시도 변이 바이러스의 유행과 유입 이런 상황에 따라서 좀 더 탄력적으로 우리의 접종 그런 상황에 맞춰서 좀 변화가 돼야 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교수님께서 영국 사례를 언급을 하시면서 젊은 층에 대한 접종 그리고 2차 접종, 그러니까 접종 완료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례를 좀 보면 현재 오늘 0시 기준으로 우리나라 2차 접종까지 마친 접종 완료자 비율이 전체 국민의 8.4%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젊은 층 같은 경우에는 상당수가 아직 백신 접종을 시작도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려가 더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의 우리나라에서 유행하고 있는 균주라고 하면 뭐 사실은 어느 정도 지금의 접종만 가지고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지만, 혹시라도 이제 델타 변이가 들어와서 유행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예방접종 완료자가 지금 10%도 안 되는 상황에서 유행을 한다 그러면 사실 대규모 유행을 막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변이 유행에까지 대비를 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그런 그 예방 대책들, 그다음 방역 대책들이 추가적으로 좀 더 이제 보완이 돼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보완돼야 될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들이 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랑 차별되는 어찌 보면 그런 국민들의 가장 좋은 의식 중에 하나가 마스크 착용입니다. 이런 다른 곳에서 대규모 유행을 했을 때도 우리나라의 그 국민들의 마스크 착용 이런 부분들이 사실 그 상당수의 유행을 저는 막아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씩 이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게 이제 7월부터 뭐 야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뭐 이제 안 해도 될 수 있는 그런 예외적인 그런 조건들을 만들어 놓는 게 아직 7, 8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예방 접종이 충분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뭐 접종을 정말로 완료하신 분들이 마스크를 벗고 이런 것들은 뭐 안전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같이 이렇게 동참을 해서 마스크를 벗거나 이런 그 시민의식이 혹시라도 좀 해이해지는 과정에서 인도 델타 변이가 유행을 한다 그러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좀 그 예방 그 방역에 대한 그런 완화된 부분들이 뭐 필요는 하지만 그 마스크 착용이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대책들은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좀 아직 좀 늦추는 걸 좀 미루는 그런 대책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코로나19를 완전히 극복하지 못했고 집단 면역도 형성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고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이런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상엽 감염내과 전문의와 함께 코로나19 관련된 내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 출마 선언 시기가 애초 유력하게 거론됐던 오는 27일보다 미뤄졌습니다. 엑스파일 논란 가열에 장모 사건 1심 선고까지 다가오면서 우선 전열을 정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송재인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윤석열 전 총장의 출마 선언 애초 오는 27일 무렵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전 총장 측은 오늘 오전 공지를 통해 27일 날짜는 확정된 게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보단 이후가 될 거라며 7월 초까지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존보다 정치 참여 선언 시기가 늦어진 겁니다. 이를 두고 최근 윤석열 엑스파일 논란과 다가오는 장모의 1심 선고까지 이딴 악재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윤석열 엑스파일은 그 실체와 함께 출처를 두고도 공방이 가열되던 상황입니다. 논란에 불을 지핀 보수평론가 장성철 소장은 앞서 엑스파일 논란의 출처로 여권을 지목했지만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자신은 엑스파일을 갖고 있지 않다며 오히려 야권을 출처로 의심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동안 검찰총장 인사 검증 과정에서 야당 내부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정리했을 걸로 추측이 됩니다. 출처가 어찌됐든 윤 전 총장 스스로 논란을 돌파해야 한다는 압박의 목소리도 국민의힘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엑스파일 내용은 윤석열 총장이 전부 다 해명을 해야 돼요. 돌파해야 돼요. 그거는 그렇죠. 누구도 이렇게 누가 작성해도 돌파해야 되죠. 예. 도와주기가 쉽지 않는 사안이거든요. 예. 여기에 다음 달 2일 윤석열 전 총장 장모의 1심 선고도 예정되면서 윤 전 총장의 정치적인 부담은 커진 상황입니다. 윤 전 총장은 어제 엑스파일에 대해 정치 공작이 의심된다며 처음 정면 대응에 나섰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윤 전 총장이 이딴 악재로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인 만큼 공식 등판도 늦춘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내부에선 경선 연기를 둘러싼 갈등의 불씨 여전하죠. 네, 그렇습니다. 송영길 대표가 어제 경선 연기 확정을 미루는 일종의 절충안을 내놓긴 했지만 내홍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대선 경선을 현행 규정대로 9월까지 진행해야 한다는 이재명 측과 흥행을 위해서는 11월로 미뤄야 한다는 비이재명 측의 입장차가 뚜렷한 상황입니다. 그런 만큼 송영길 대표는 우선 현행 규정대로 짜인 경선 일정을 받아보고 25일 지도부 회의에서 결정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다만 송 대표는 9월 대선 후보 선출이라는 원칙을 바꾸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이낙연, 정세균계, 그러니까 경선 연기를 주장하는 비이재명 측 의원들은 추가 반발도 준비하는 상황입니다.
송 대표가 경선 일정을 강행하면 일정 변경을 논의하기 위한 당무위원회 소집을 요구하기로 준비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송 대표가 이럴 거면 당대표는 왜 뽑았느냐고 공개적으로 반발하면서 갈등은 정점에 달한 상황입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상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권은 그래도 당대표와 지도부한테 있는 것이지, 그것조차도 당무위원회가 있다 그러면 당대표의 존재 의미는 뭐냐. 자, 이런 가운데 대체 공휴일 확대법이 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죠. 네, 민주당은 오전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는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오는 8월 강복절과 10월 개천절과 한글날, 또 12월 성탄절에 대체 공휴일이 생기게 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하면서 반발과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법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는 현행 근로기준법과 충돌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렇게 되면 공휴일도 빈익빈 부익부가 된다고 반발하면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송재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가족과 측근의 의혹을 담았다는 이른바 엑스파일 작성자와 윤 전 총장 관련 파일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한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는 오늘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엑스파일 최초 작성자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그리고 엑스파일 작성을 지시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송 대표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각각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정부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전국민 지원금에 대한 정부의 부정적 의견을 다시 확인한 겁니다. 홍 부총리는 또 2차 추경 규모가 30조 원 초반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최대 35조 원까지 가능하다는 민주당과 온도차를 드러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강사 7곳의 고철구매 담합 사건을 제보한 신고자에게 포상금 17억 5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지난 2005년 신고 포상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역대 최대 금액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공정위의 가징금 규모는 3천억 원 수준이고요. 이는 역대 4번째 규모입니다. 그리고 담합 사건만으로 보면 역대 3번째 수준에 해당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월 현대제철 등 국내 제강사 7곳에 대한 제재 결정을 내립니다. 철근 등을 만드는 데 쓰이는 고철 구매 가격을 서로 짜맞춘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8년 동안 이어진 은밀한 담합을 신고한 건 7개 회사 중 한 곳의 직원으로 알려졌습니다. 가담자의 명단과 구체적인 담합 내용 등의 증거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공정위는 심사 끝에 이 제보자에게 포상금 17억 5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05년 도입된 신고 포상금 제도에 따른 것으로 역대 최고액입니다. 종전 최고액은 7억 1천만 원으로 지난 2017년 공공구매 입찰 담합 관련 사건이었습니다. 이번 역대 최대 신고 포상금을 지급을 하게 된 계기로 그동안에 은밀하게 이루어진 법 위반에 대한 신고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정위는 과징금의 일정 부분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는데 제보자가 제출한 증거에 따라 단계를 나눠 최종 금액을 결정합니다. 이번 고철 담합 사건 제보자를 포함해 올해 상반기엔 모두 20명이 18억 9천만 원에 이르는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중국 당국의 강력한 단속으로 가상화폐가 폭락하면서 도지코인 가격도 폭락했습니다. 도지코인은 어젯밤 한때 0.16달러까지 떨어져서 0.74달러로 정점을 찍은 지난달과 비교하면 73% 떨어졌습니다. 경제 전문 매체 마켓 인사이더는 도지코인의 시가총액이 700억 달러, 우리 돈 80조 원이 증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당국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면서 중국의 첫 가상화폐 거래소가 사업에서 손을 뗐습니다. 관변 매체 환구시보는 지난 2011년 중국 최초로 설립돼 한때 중국 최대의 비트코인 거래소였던 비트코인 중국이 가상화폐 관련 지분을 모두 매각했다면서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최근 거래소들이 이른바 코인 구조 조정에 나서면서 무더기 상장 폐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국이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면서 가상화폐 시장의 변동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내용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 연구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성준입니다. 네, 교수님 먼저 코인 구조 조정 그리고 무더기 상장 폐지가 이루어졌다고 앞서 전해드렸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9월 25일 4일까지 신고 수리를 해야지만이 암호화폐 거래소가 사업을 지속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그 신고 수리에 약간은 좀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암호화폐에 대한 상장 폐지에 대해서 아마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시장의 혼란은 더 가중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게 그동안 코인이 우후죽순으로 상장을 했던 만큼 어느 정도 좀 예상이 됐던 부분이다라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2018년도 그 정부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 얘기 나온 이전부터 3년 동안 저희 같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하는 사람들은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관리라든지 이런 제도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주장을 해왔고요. 근데 그거를 이제 3년 동안 이제 그 저희가 주장했던 게 이루어지지 않다가 이번에 이제 특검법 시행되는 일정에 맞춰서 이제 갑자기 진행되는 그런 게 있었죠. 그래서 사실 이런 현상은 기존에 예측이 다 되고 있었습니다. 예. 네, 지금 관련된 그래픽이 좀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최근 들어서 주요 거래소에서 그 폐지된 코인의 숫자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네네. 일단 그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을 하려면 또 상장 나름의 요건이 있어야 될 거지 않습니까? 상장 기준이 있어야 될 테고 그리고 폐지를 할 때도 나름의 기준에 맞춰서 폐지를 해야 될 텐데 이게 기존 제도권 그러니까 유가증권 시장과는 좀 차이가 좀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아, 차이가 있다고 얘기도 할 수 없는 게요. 실질적으로 암호화폐 거래소는 제도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법적 제도의 틀 밖에 있기 때문에 기준이라는 게 사실 없습니다. 기존에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자정 노력이나 자구 노력을 한번 한 적이 있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합의된 그 기준은 없고요. 현재로서는 각 암호화폐 거래소 자체 기준에 의해서 상장을 하고 또 상장 폐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지금 교수님 말씀 좀 들어보면 증권 주식 같은 경우에는 금융당국의 관리 감독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 가상화폐 거래소 우리가 거래소라고 하고 있지만 민간 기업인 거잖아요. 이 민간 기업의 자체 판단에 따라서 코인을 상장을 하고 또 코인도 폐지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암호화폐에 대한 어떤 법 제도가 없다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자율로 이제 운영되고 있는 거고 실제로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결국은 이렇게 제도적인 그 기준이 미비하다 보니까 민간 기업인 거래소 자체적으로 상장을 시키고 상장을 폐지를 하다 보니 할 경우에는 결국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과연 맞는 그 폐지인 것인가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현재 정부도 그렇고 암호화폐 거래소도 항상 자기들의 어떤 입장에 따라서 뭐 상장도 하고 상장 폐지도 하는 이 와중에 정부도 그렇고 암호화폐 거래소도 일단 제일 중요한 투자자에 대한 관점이 빠져 있다는 것을 저희도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호화폐 거래소가 자체 기준에 의해서 상장하고 상장 폐지할 때 과연 투자자 보호나 소비자 보호 대책이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예. 그 대책에 대해서는 뭐 잠시 뒤에 저희가 얘기를 또 해보겠고요. 거래소들이 이렇게 코인 구조 조정을 하면서 9월 25일부터 시행되는 특정금융정보법과 좀 연결하는 분석이 많지 않습니까? 일단 그렇습니다. 이 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시죠. 네, 원래 그 암호화폐라는 게 기존의 어떤 그 자산의 흐름하고는 그 가장 큰 차이가 제도권 바깥에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암호화폐가 P2P로 이동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국경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게 그 암호화폐를 가지고 악용하는 사례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자금 세탁 방지라든지 탈세라든지 테러 자금 지원을 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유효한 수단으로 사용이 됐던 거죠. 그래서 3년 전부터 G7에서는 이 암호화폐에 대한 관리나 통제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 산하에 있는 FATF라고 자금 세탁 방지 기구가 있습니다. 거기서 암호화폐에 대한 관리에 대한 어떤 공고안을 만들었고요. 그 공고안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이제 암호화폐 이동에 대한 자금 세탁이나 테러 자금 지원 방지에 대해서 그 공고안을 따른 게 바로 특정금융법이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관리를 이제 시작하기로 한 게 그게 바로 특검법입니다. 네. 그 가운데서 핵심적인 게 은행에 실명 계좌를 트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쉽게 제가 일반인들한테 쉽게 설명드리면 현금이라는 게 익명성이라 추적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현금으로 남한테 어떤 자금을 이동시키는 거는 추적이 안 되지만 어쨌든 현금은 금융 생태계 안에 계좌 이체로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행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자금 추적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마찬가지로 이제 암호화폐에 대한 추적 이동을 P2P 자체로 하게 되면은 못 하는데 문제는 그 암호화폐가 거래되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암호화폐 거래소가 어떻게 보면 유통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서 이제 자금 세탁 방지를 막겠다는 거고 그 속에 가장 큰 핵심 중에 하나가 이제 은행의 실명 계좌 인증이 그거를 이제 지원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특검법 시행에 따라서 암호화폐 거래소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신고 수리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기준이 하나는 정보부 체계 인증, 두 번째가 실명 계좌 인증이죠.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정보부 체계 인증을 받은 거래소는 한 20개가 넘는 것 같아요. 근데 실명 계좌 인증을 아직은 다 이제 공식적으로 못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이제 은행들하고 지속적으로 실명 계좌 인증을 받기 위해서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저희가 주식 거래를 할 때 뭐 A 증권사, B 증권사, 증권사는 여러 개가 있는데 주식을 사고 팔고 나서 그 돈을 주고받을 때는 네, 맞습니다. 각각 은행 계좌를 트고 그 은행 계좌를 통해서 돈을 주식 매각 대금을 매매 대금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 그런 시스템을 식으로 가상화폐 거래소도 갖춰라. 예, 갖추지 맞습니다. 못하면 사업을 할 수 없다. 이게 그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거죠. 핵심입니다. 네. 그리고 앞서 이 정보보호 체계도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해킹 방지와 관련된 그런 그 보안 강화를 요구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정보보호 체계 인증은 우리나라에 이미 제도가 돼 있어서요. 암호화폐 거래소에 들어있는 내 자산이라든지 그건 이제 은행들도 마찬가지고요. 정보보호 체계 인증을 갖춰가지고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해킹 방지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느냐. 그게 정보보호 체계 인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좀 은행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거래소들이 이른바 잡코인이라고 하잖아요. 잡코인을 정리하는 작업이 좀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시장은 더 위축이 될 수밖에 없겠죠. 네,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점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건 바로 그 점입니다. 그러니까 정보보호 체계 인증은 아까 말씀드린 어떤 절차와 가이드라인 안에서 받을 수가 있는데 네. 이제 은행들한테 실명 계좌 인증을 받는 그거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당한 기준이 아직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들이 주고 싶으면 주고 안 주고 싶으면 안 준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은행들한테 실명 계좌 인증을 주기 위한 조건이 하나 강력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암호화폐 거래소에 만약에 자금 세탁 문제가 발생이 되면은 그거를 은행이 책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행은 실명 계좌 인증을 주기가 상당히 주저하는 거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정부가 아직은 암호화폐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정책 기조라 약간은 솔직히 압박을 좀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국민은행이나 우리은행이나 심지어 이제 지방 부산은행조차도 그 암호화폐 거래소한테 실명 계좌 인증을 안 해주겠다고 선언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나라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과연 신고 수리할 수 있는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 되다 보니까 이제 투자자들의 피해는 제가 볼 때는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겁니다. 네, 투자자들의 피해가 예상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투자를 하신 그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그 대책이 없을까라는 생각도 드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제가 계좌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어쨌든 암호화폐 거래소나 정부나 은행이나 그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지금 움직이는 거거든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아직까지도 법 제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공개도 안 되고 어떤 검증 절차가 없다는 거죠, 공개적인.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 실제로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투자한 코인이 소위 자코인이 되는 건지 아니면 살아날 코인이 되는 건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없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그 내가 투자한 코인이 건전한 코인이라고 생각이 들더라도 그럼 내가 가입돼 있는 그 암호화폐 거래소가 과연 사업을 지속 가능한 건지 안 건지에 대한 또 판단 기준이 아직 없는 거예요. 혼란스러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죠. 내가 어떻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시는 거예요. 예. 네. 그런데 이 코인을 이 가상화폐 역시 거래소에 상장을 하려면 나름의 그런 보고서 같은 거를 작성을 해서 올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런 보고서를 보고 그 투자를 했는데 얼마 안 지나서 상장 폐지가 됐다. 이게 어떻게 보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정보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라고 인식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결국 제도가 없는 상태에서 현재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런 점을 들어서 집단 소송 또는 개인 소송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지금 소송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상장 모든 거래소는 각자 나름대로의 상장 기준이 분명히 있고요. 그 상장 기준에 맞춰서 암호화폐를 상장을 합니다. 근데 암호화폐를 상장을 할 때는 기준이 맞춰졌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제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은 그 기준이 못 미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상장 폐지가 되는 거. 이건 어떤 기준이 있는 건데 문제는 투자자들이 그 기준을 알 수 있는 정보 채널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 암호화폐 거래소가 어떤 코인을 상장을 하게 되면 정보를 줄 수 있는 것이 어떤 최소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를 공지했을 때 그게 과연 검증된 공지인지 신뢰할 수 있는 공지에 대한 그런 제도적 기반도 아직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답답한 겁니다, 지금. 네. 알겠습니다. 국내 상황을 좀 알아봤고 네. 해외 상황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 가상화폐에 대한 단속이라고 해야 되나요? 강력하게 나서고 있는 것 같은데 이유가 뭘까요? 중국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중국은 그 3년 전부터 암호화폐에 대한 강력한 금지 정책을 피고 있었고요. 그래서 뭐 새로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아마 다시 한번 이제 강력한 규제하고 중국이 취할 수 있는 모든 규제 정책을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디지털 위안화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법정화폐 시대가 올 텐데, 그러니까 중국의 위안화를 디지털 법정화폐로 만드는 실증 사업을 중국은 3년 전부터 시행을 하고 있었고요. 제가 볼 때는 이제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미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가 실제 서비스에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중국의 목적은 디지털 법정화폐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언뜻 생각할 때 디지털 법정화폐하고 경쟁 관계라고 생각하는 이제 암호화폐를 중국 내에서는 통용되지 못하게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목적이고요. 그 배경에 이제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정책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걸 좀 다른 나라까지 좀 확장을 좀 시키면 결국 국가의 발권력, 그러니까 돈을 찍어내는 발권력을 기반으로 뭐 통화 정책, 재정 정책, 여러 정부의 경제 정책이 좌지우지 되는데 여기에 대한 강력한 도전자로 가상화폐를 인식을 하고 있고 네. 여러 당국들이 이 가상화폐 규제에 나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지금 중국은 중국이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한 단계 더 나가서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정책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디지털 법정화폐가 되고 중국이 이제 미국을 이제 소위 이제 1대1로 정책에서 미국을 이제 능가하는 세계 최강이 되려면은 규칙 통화를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의 디지털 법정화폐의 그 뒤에는 또 미중과의 기축 통화 패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미국도 조만간 아무리 빠르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는 디지털 달러를 만드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더 다른 관점의 어떤 논쟁, 토의가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되면 전 세계 가상화폐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투자자들에게는 어떤 조언이 좀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사실 중국의 강력한 규제 정책은 예측했던 거기 때문에요. 제가 볼 때는 현재 가상화폐가 이제 급락하고 봉도폭이 커지는 것 중에는 약간의 그 영향은 있을 수 있겠지만 네. 그거보다는 다른 요인이 더 강하게 작용한다고 보고 있고요. 예,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정책은 예측했던 그리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거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 연구센터장과 함께 가상화폐 관련된 내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제 전국 곳곳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는 우박도 쏟아졌습니다. 불안정한 대기 탓인데 시설물과 농작물 피해도 클 것으로 우려됩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먹구름이 밀려드는가 싶더니 비와 함께 한방눈 같은 우박이 쏟아집니다. 손톱만한 얼음덩어리들이 쌓이면서 아스팔트는 순식간에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우박이 크기가 이만해. 이거 뭐... 농가는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푸릇하던 잎사귀는 구멍이 나거나 찢겨나갔고 열매는 땅바닥에 나뒹굽니다. 가봐야 알죠. 근데 그 고추밭에 고추잎 다 떨어져 버렸어요. 시골에 농사로 먹고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피해가 크겠죠. 우박 세례에 정원은 한순간에 엉망이 됐고 낚시터에는 얼음덩어리가 둥둥 떠다닙니다. 우리에서 녹지를 않고 있어. 돌풍을 동반한 장대비가 기습적으로 내린 가운데 곳곳에선 이렇게 우박이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했습니다. 한반도 상층에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진 탓입니다. 이 불안 정도가 심해지면은 비가 내리고 소나기가 내리고 그보다 강해지면 천둥 번개가 치고 그보다 더 불안 정도가 심해지면 우박이 내려요. 기상청은 오늘도 서쪽 지역부터 다시 돌풍을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면서 계곡이나 하천물도 갑자기 불어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오늘 또 우박을 동반한 요란한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보여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요일인 모레까지 더위 걱정은 없겠지만 소나기가 자주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홍나실 캐스터.
네,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내륙 곳곳에서 소나기 구름이 만들어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기 불안정이 점점 심해지면서 내륙 곳곳에 소나기 구름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볕이 간간히 들고 있지만 현재 강원과 전북 북부를 중심으로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요란한 소나기가 내리고 있는데요. 점차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이 확대되겠고요. 국지적으로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퇴근길 무렵 갑자기 쏟아지는 소나기에 대비해서 우산 꼭 챙겨 다니시기 바랍니다. 현재 경남 동부와 전북 북부를 중심으로 강한 소나기 구름이 분포해 있습니다. 이들 지역에는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예상되는 소나기의 양은 5에서 40mm로 지역 간의 편차가 크겠습니다. 밤에는 대부분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내일 낮 동안 다시 소나기 구름이 만들어집니다. 경기와 영서, 충청과 호남, 경북 북부 내륙에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과 광주, 대구 27도, 부산 25도 등 대부분 25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금요일인 모레에도 낮 동안 소나기 소식이 있고요. 주말에는 구름 많은 가운데 30도 안팎의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소나기 구름이 강하게 발달하는 일부 지역에서는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농작물과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홍나실입니다. 도쿄올림픽 개막이 정확히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24년 만에 처음으로 감염병 때문에 연기되면서 결국 홀수해인 올해 치러지게 됐는데요.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지 않으면서 지구촌 축제라는 말이 무색하게 여전히 기대보다는 우려가 많은 게 사실입니다. 사상 초유의 방역 올림픽이 된 도쿄올림픽 숫자로 풀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번 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는 160여 개 나라에서 15,000명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애초 예상보다는 줄어든 숫자인데요. 더구나 각 종목을 대표하는 간판 스타들도 잇따라 불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난달 테니스 간판 라파엘 나달을 시작으로 세계 랭킹 5위 도미니크 팀도 불참 의사를 전했고요. 골프에서도 남자 세계 랭킹 1위인 더스틴 존슨, 또 2016년 여자 단식 금메달리스트죠. 모니카 푸어그도 불참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여기서 그칠지 아니면 반대로 참가 규모가 더 늘어날지 아직까지도 상황은 불투명합니다. 일본이 막판까지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방역 올림픽인 만큼 백신 접종도 철저하게 이루어져야겠죠. 조직위는 개막 전까지 선수와 관계자의 80%는 백신을 접종한 상태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9일 백신을 맞고 일본에 입국한 우간다 선수 중 한 명이 공항 PCR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는 등 감염에 대한 우려는 여전합니다. 올림픽 하면 각국에서 모인 응원단을 빼놓을 수 없겠죠. 하지만 이번 도쿄올림픽에서는 과거와는 다소 다른 풍경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은 감염에 대한 우려로 해외 관중은 수용하지 않기로 했죠. 하지만 관중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국내 관중은 최대 10,000명까지 받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観客数の上限を収容定員 50% 以内で1万人とする。 육상이나 야구 경기가 치러지는 규모가 큰 경기장의 경우 10,000명까지도 관중을 들인다는 건데요. 물론 대회 중 코로나가 다시 확산한다면 이 같은 방침은 바뀔 수 있습니다. 정면 돌파를 택한 일본 정부와 달리 국민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아사히 신문이 최근에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올림픽 개최를 연기하거나 아예 취소해야 한다는 응답이 62%를 차지했습니다. 물론 올림픽이 다가오면서 개최 여론이 높아지기는 했습니다. 또 조사 기관마다 약간의 차이를 보이기도 하지만 대회 강행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더 높은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사상 초유의 방역 올림픽 우여곡절 끝에 이제 앞으로 꼭 30일 뒤에 개막합니다. 최고의 흥행 카드는 역시 영원한 라이벌 일본과의 맞대결인데 메달을 놓고 불꽃 승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조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구전 전승으로 베이징 금메달 신화를 썼던 우리 야구. 13년 만에 부활한 올림픽 야구에서 최대 라이벌은 역시 개최국 일본입니다.
올림픽과 WBC, 아시안게임 등 메이저 대회 매달 길목마다 벌어진 한일전은 늘 명승부였고 최고의 흥행카드였습니다. 도쿄에서 두 나라는 다른 조에 속했지만 나란히 1위를 한다면 8월 2일 노가웃 스테이지 첫 판에 만납니다. 우리 김경문호는 이정후와 강백호, 젊은 피를 앞세워 메이저리그 출신 다나카와 에이스 스가노, 원투펀치를 상대할 예정입니다. 한국 야구의 자존심도 좀 걸려있고 국민들에게 좀 힘이 되고 활력이 되는 경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런던 최고의 명승부로 꼽히는 한일전 축구. 김학범 호도 어게인 2012를 외칩니다. 세계 최초로 9회 연속 올림픽을 밟는 우리 축구와 개최국 일본이 조별리그 1, 2위로 순위가 엇갈린다면 8강에서 격돌합니다. 3년 전 아시안게임에서 일본을 꺾고 금메달을 조련한 김학범 감독이 역전의 용사들과 결전을 준비합니다. 축구는 도전입니다. 메달 색깔이 뭐든지 간에 뭐든지 하나는 가져와야 되겠다. 유도에선 타도 일본이 더 절실합니다. 도쿄 하늘의 태극기를 허리춤에 결연한 문구를 새기고 담금질의 한창인데 모든 체급에서 한일전이 기다립니다. 특히 제1교포 3세 안창림은 처음 전국대회를 제패했던 좋은 기억이 생생한 도쿄 무도관에 애국가를 울릴 각오입니다. 훈련했던 것만 거기서 발휘할 수 있도록 금메달 딸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연경이 이끄는 여자 배구 황금 세대는 7월 31일, 우생순 여자 핸드볼은 7월 29일 운명의 한일전을 펼칩니다. 메달밭이 겹치는 만큼 한일전 결과가 태극전사 전체 성적표와도 직결되는 상황. 한여름 도쿄를 달굴 라이벌전이 카운트다운에 돌입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코로나19로 1년 미뤄진 도쿄올림픽은 역사상 가장 비싼 올림픽이 될 전망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지난해 12월에 추산한 올림픽 개최 비용은 154억 달러, 17조 4,700억 원가량인데 반년 사이 2억 달러가 더 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대회를 1년 연기하면서 늘어난 시설 유지비와 인건비 등 추가 비용은 30억 달러, 3조 4천억 원 수준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검찰 중간 간부 인사의 기준과 원칙을 논의하는 검찰 인사위원회가 지금 이 시각 열리고 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역대 최대 규모 인사를 공언한 상황에서 정권 관련 주요 수사를 담당했던 간부들의 거취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검찰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네, 대검찰청입니다. 네, 검찰 인사위원회 진행 상황 그리고 의미 자세히 정리해 주시죠. 네, 검찰 인사위원회가 조금 전인 오후 2시부터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사위는 법무부 장관이 지명한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검사와 판사, 변호사, 교수 등으로 구성됩니다. 검찰 측에서는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참석했고 다른 위원들도 회의 시각에 맞춰 입장했습니다. 오늘 논의 내용과 인사 규모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모두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검찰 인사위는 검찰 중간간부급, 그러니까 일선 검찰청에서 수사 지휘선상에 있는 차장과 부장급 인사의 방향을 가늠하는 자리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오늘 연이어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과 조직 안정의 조화 그리고 인사 적체에 대한 고려 등을 이번 중간간부 인사의 기조로 언급했습니다. 앞서 박범계 장관은 이번 인사를 두고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면서 90% 이상의 인사 이동을 예고했습니다. 부서 신설과 통폐합 등의 내용을 담은 검찰 조직 개편이 대대적으로 이뤄질 예정인 데다 올해 초 박범계 장관 취임 뒤 단행한 첫 인사가 비교적 규모가 작았던 것이 이번 대규모 물갈이의 요인이 됐습니다. 무엇보다 관심은 이른바 정권 수사를 담당했던 중간 간부들의 교체 여부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수사팀을 이끄는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 3부장을 비롯해서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을 수사하는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장 그리고 월성원 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한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 5부장 등이 대표적입니다. 여기에 어제까지 입법 예고된 검찰 조직 개편안을 보면 6대 범죄 직접 수사 개시가 가능한 일선 검찰청 형사부의 가장 마지막 부서, 그러니까 형사 말부의 부장 자리를 누가 꿰차할지도 이목이 쏠립니다. 오늘 검찰 인사위에서 지금까지 언급한 상황들을 고려해서 중간간부 인사의 원칙과 기준을 결정하면
박범계 장관은 이후 인사안을 최종 확정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할 방침입니다. 박 장관은 이번 달 안에는 인사를 단행할 것이라고 앞서 밝혔고 오늘도 조직 개편과 인사가 연동된다면서 순서를 당연히 참작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 검찰 조직 개편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바로 인사를 발표할 가능성이 유력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오철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에 반발해서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내일 결론을 내립니다.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권자인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원회를 주도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이 위헌인지가 쟁점입니다. 보도에 강희경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한 데 대해 윤 전 총장 측은 행정소송에 이어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검사징계위원 구성을 명시한 검사징계법 조항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당시 징계위는 위원장인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 차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장관이 위촉하는 외부 전문가 3명으로 구성됐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징계위원마저 대부분 지명, 위촉하게 돼 있어서 공정성을 전혀 담보할 수 없다는 게 윤 전 총장 측의 주장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사건을 곧바로 심판에 넘겼고 6개월 동안 이어진 심리 끝에 내일 오후로 선고기일을 잡았습니다. 징계 청구권자인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원회를 주도적으로 구성하도록 한 조항이 위헌인지가 쟁점인데 헌법재판소가 인용 결정을 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입니다. 심판 대상이 된 조항은 징계 청구 당시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이미 법이 개정돼 시행을 앞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검사징계위원회 인원이 7명에서 9명으로 확대됐고 위원회 과반수를 장관이 지정하지 않도록 해 징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게 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윤 전 총장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는 기본권이 법 개정으로 더는 침해받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경우 각하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총장이 현직 총장이 아니란 점도 기각 또는 각하 결정 가능성에 무게를 싣습니다. 이와 별도로 윤 전 총장 측이 징계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도 진행 중인데 다음 달 19일 첫 증인신문을 앞두고 있습니다. 징계 청구 당시 극한 대립했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현재는 대권을 향해 다시 한번 경쟁하고 있는 만큼 헌법재판소 판단에 정치권과 법조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최근 새우튀김 한 개의 환불 사태로 스트레스를 받은 점주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서 배달앱 쿠팡이츠가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쿠팡이츠는 일부 이용자의 무리한 환불 요구와 악의적 리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점주에게 적절한 지원을 하지 못했다고 사과했습니다. 쿠팡이츠는 악성 리뷰에 대해서 점주가 직접 댓글을 달아서 해명하는 기능을 도입하고 악성 리뷰의 노출 차단을 위한 신고 절차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경찰이 미성년자를 성추행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 26살 최찬욱 씨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대전경찰청은 어제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참석자 7명 전원 만장일치로 최 씨의 신상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6년 5월부터 5년 동안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남자아이들을 대상으로 성착취 사진과 영상을 촬영해 전송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 사건으로 지금까지 입건된 피의자가 13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에는 부실 수사 의혹을 받은 군 검사도 포함됐는데 군사경찰은 한 명도 입건이 안 된 것으로 나타나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국방부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문경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네, 오늘 국방부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브리핑이 있었다고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네, 군사경찰과 군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한 내용과 3차 수사심의위원회 의결 내용 등이 주로 나왔습니다. 부실 수사 의혹과 관련해 이번에 새롭게 나온 건 군사경찰의 초기 판단입니다. 성추행 가해 혐의로 구속된 장모 중사가 피해자 이모 중사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용서 안 해주면 죽어버리겠다는 등의 내용을 군사경찰이 사과로 인식했다는 겁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가 이같이 밝혔는데요. 군사경찰은 사건 초기 이를 위협이 아닌 것으로 보았고 이에 따라 2차 가해를 할 수 있다는 판단이 안 됐으며 도주 우려 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 등이 오늘까지 피의자로 입건한 13명 가운데 군사경찰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실 수사 의혹, 즉
직무 유기 등의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 가운데는 20비행단 군 검사 등이 포함됐는데요. 같은 사안을 놓고 조사본부는 군 검찰과는 달리 다른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직무 유기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입건해 조사하고 있는 검찰단과는 달리 조사본부는 부실 수사가 일부 확인되고는 있지만 사법 처리할 정도의 잘못인지 계속 조사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군사경찰을 관할하는 조사본부의 제19 감싸기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이와 함께 어제 열린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군사경찰단이 성추행 피해자 사망사건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이모 중사가 성추행 피해자였음을 빼고 보고한 부분에 대해 수사 의뢰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어 숨진 이모 중사를 1년 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윤모 준이를 기소할 것을 의결했지만 이 중사의 신상 유포 등 2차 가해 혐의를 받고 있는 15비행단 간부 2명은 추가 수사 후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국방부 검찰단에서 이번 심의 의견을 존중해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김문경입니다. 정치권의 때 아닌 엑스파일 논란이 뜨겁습니다. 유력 대선 주자에 대한 검증이 시작됐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 법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네,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검증 공세가 다른 대선 주자들의 입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합니다. 법률 전문가이자 여야 정당인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기현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정치권에서 윤석열 전 총장의 이른바 엑스파일을 놓고 논란이 뜨거운데 두 분 모두 이 파일 보셨습니까?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네, 변호사님께서는? 네, 그 파일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뭐 받아보긴 했는데 네. 그 정확히 그 파일인지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일단 지금 뭐 이렇게 여러 파일, 뭐 다른 버전들도 계속 뭐 SNS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고 하던데 이런 논란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파일이 있다고 합니다. 장성철 소장은 2가지 파일을 언급했는데 예. 이 문제 제기가 된 이후에는 뭐 또 80페이지짜리, 2페이지짜리 여러 가지 그 문건들 파일이 있다고 하는데 뭐 통상 선거 국면에서 특히 대선에서는 유력 후보에 대한 검증 차원에서 여러 가지 정보나 데이터들이 수집이 되고 모아지고 또 그게 정리된 자료로서 돌기는 합니다만 지금 이 시점에 이게 왜 나왔는지에 대한 정치적 배경이 지금 여러 가지 좀 문제 제기가 되는 것 같고요. 뭐 통상의 어떤 검증과는 좀 다른 차원에서 제기된 문제여서 일단 그 배경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고 뭐 어찌됐든 야당에서 야당발로 이제 발생된 문제여서 이 부분을 야권에서 어떻게 풀어갈지를 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배경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셨는데 야당 쪽에서 흘린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십니까? 예, 이게 이제 일단 장성철 소장이란 분이 뭐 정치적 성향이라든가 20년 동안 이제 야당 측에서 또 해왔던 역할, 그분들이 또 친한 의원들 또 정치인들 이런 걸 고려해 보면 그 윤석열 총장이 이제 입당을 주저하고 또 대변인 사퇴 문제 등으로 약간 혼선이 생긴 그 직후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이런 게 있다, 뭐 이래서 이런 검증이 필요하다는 정도가 아니라 본인의 평가, 완주가 어렵지 않느냐는 평가까지 들어가 있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종합해 보면 이 배경에 있어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어떤 경고 메시지 정도로 의도하고 한 것이 아닌가 했는데 실제 생각보다 파장이 커지고 있어서 야권이 이제 그런 면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에 좀 당혹스러운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예, 뭐 출처가 불분명한 상황인데 부위원장님께서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 내용이 공개되고 있지 않잖아요. 뭐 구전을 통해서만 이런 게 있다더라라는 정도인데 그 말은 뭐냐면 이 내용을 전하는 분들도 그 내용에 대해서 신빙할 수 없다고 판단한 거죠. 만약에 신빙할 수 있다고 판단했으면 분명히 공개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본인들이 자신이 없으니까 법적 책임을 지울 이런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게 있다더라라는 정도인데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은 이제 야권에서 나왔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계시는데 사실 저는 좀 반대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5월 달에 그 신 전 의원이 야당 의원실에서 윤석열 총장에 관련된 문건을 봤다 이런 취지의 언론의 발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야당 측에서 그 언론에 대한 내용이나 뭐 검증 요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윤석열 총장에게. 그렇다면
그 당시에 혹시나 있었다면 그런 문건에 대해서 야당 측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고, 그러나 하여튼 여당 입장에서 보면 야당의 정치적 수요가 분명히 있죠. 윤석열 총장 견제에 대한 정치적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 수요를 이용했을 것이다. 그걸 분명히 여당 입장에서 만약에 이런 문건을 발표를 한다 그러면, 공개한다 그러면 법적 책임은 차치하고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보면 이건 뭐 정치 공작이다 또는 뭐 박해받는다 이런 취지의 윤석열 총장을 오히려 지지율을 띄워줄 수 있는 역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야당 측 인사, 야당 성향의 인사를 통해서 이것을 발표하게 하는 소위 말하는 이관계를 썼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야당 인사 측에서 나왔다고 해서 야당 측에서 만들고 야당 측에서 발표한 것이다. 야당 측의 어떤 정치적 목적이 있다라고 단정하기에는 저는 좀 맞지 않다고 봐요. 네, 지금 이 출처 그리고 이 배경에 대해서 엇갈린 분석을 내놓고 계셨는데 이 정치적인 파장 부분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짚어보고, 그렇다면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이 파일이라는 존재 여부, 그리고 존재한다면 이 내용과 누가 작성을 했는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겁니다. 그렇다면 1차적으로 이 파일 내용을 공개하면 될 것 같은데 공개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겁니까? 근데 글쎄 파일의 내용을 지금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공개 자체가 법적 문제가 될지를 판단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실제 봤을 때 시중에 지금 계속 나오고 있었던 여러 가지 의혹에 관련된 내용들을 단순하게 모아놓은 자료 정도라고 하면 그 자체가 명예훼손이 되거나 문제될 소지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또 그거를 뭐 그런 정도 내용의 다른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것이 명예훼손에 이를지에 대한 판단도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공개 자체가 바로 위법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뭐 야권에서 어쨌든 저희가 갖고 있다고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갖고 있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없고, 그럼 그걸 확인하고 볼 수 있는 야권에서 그걸 별 문제가 없다고 하면 공개를 하면 될 것인데, 내용에 대해서는 뭐 전혀 출처 문제로 자꾸 그 논점을 전환하면서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이게 공개되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윤석열 후보에 대한 검증 차원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전혀 야권이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법률 체계상 이 명예훼손죄로 적용을 받을 때 허위 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이 있고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명예훼손이 되잖아요. 그런데 허위 사실일 경우에는 당연히 처벌을 받는 거고, 사실 적시일 경우에는 뭐 물론 기본적으로는 처벌을 받겠지만 윤석열 전 총장처럼 공인 같은 경우에는 뭐 공익적인 목적, 위법성 조각 사유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의 일단 그 위치를 한번 먼저 재단해봐야 돼요. 뭐냐면 전 검찰총장이지만 공인성이 있느냐. 그러니까 아직 출마 선언을 공식적으로 하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윤석열 총장의 지위에 따라서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지만 어쨌든 일반적인 법 이론으로 보면 진실의 사실을 공개하게 되면 그것이 소위 대상자의 명예를 실추시킨다 하더라도 이것은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의 경우에는 허위 사실인지 진실인지를 이것을 보거나 만들거나 했던 사람들이 인식을 정확히 안 했다는 거죠. 자신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자신이 있었으면 공개하면서 해명 요구를 할 수 있었거든요. 지금 며칠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오지를 않고 있어요. 네. 그렇다면 우리 장 소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용은 자기가 봤지만 이 내용에 대한 평가를 사실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평가를 내렸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국민의 선택을 받기 어렵다라든가, 그래서 방어하기 어렵다라든가. 그래서 이 장 소장이 좀 오해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평가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자료라면 그 평가하거나 판단을 외부로 얘기하기 이전에 그 자료의 신빙성에 대해서 살펴봤어야 되는 건데, 과연 살펴보고 나서 신빙성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뭔지, 출처가 뭔지,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다는 거죠. 여당도 똑같아요. 지금 계속 공격을 하여 오지만 여당도 갖고 있는 거 이런 내용이냐라고 반문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자신 있으면. 근데 그런 내용이냐고 반문을 못하는 거 보면 여당이 아까 전재수 의원님 여기 나와서 얘기하시던데 많은 제보가 들어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당의 제보가 들어오게 되면 그 제보의 신빙성에 대해서 정당 나름대로 판단 절차를 거칩니다. 조사, 기초자료 수집 절차를 거쳐요. 그랬으면 분명히 그것도 파일화돼 있을 거고, 이것이 나쁜 의도인지 좋은 의도인지 떠나서 그런 파일화되어 있는 내용을 밝히면서 이런 내용이 있더라, 이런 내용에 대해서 윤 총장 해명해봐라 라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여야에 불문하고 지금 돌아다니는 파일의 신빙성부터 일단 판단이 돼야 되는 것이고, 저건 윤 총장 측의 말이 맞아요. 그러면 그 파일의 내용과 출처와 그렇게 판단할 근거를 대야지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이제 공방이 있을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전혀 그런 단계를 거치고 있지 않은 것이죠. 지금 변호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 파일에 들어있는 내용이 사실이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위법성을 조각할 수 있으니까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신이 없기 때문에 공개를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여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말씀대로 뭐 사실일 가능성도 있고 허위 사실일 가능성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이제 단순한 정보들을 모아놓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장성철 소장의 말 중에는 얘기 중에는 뭐 아직까지 나왔지 않았던 얘기도 있는 듯한 취지로 말씀을 하셨지만, 근데 이 공개 여부의 문제 또 그 사실에 대한 확인 문제를 왜 여당한테 요구하거나 이 정치권 전체 문제로 확대시켜야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문제 제기는 야권 인사가 했고 그거로 인해서 뭐 공개를 할지 말지에 대해서 야당 지도부 내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검증하고 확인해야 될 문제라고 한다면 물론 여당도 당연히 유력 그 야권 후보에 대한 검증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인데 지금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면에서 본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윤석열 후보에 대한 검증을 지금부터 뭐 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미 그 이후에 당내 경선 과정이라는 것도 있고 2007년에 예를 들더라도 박근혜 이명박 후보 간 경선에서 치열하게 나중에 다 확인됐던 BBK, 다스, 내곡동 땅 문제 다 내부에서 제기됐던 문제들이었거든요. 그런 과정을 거친 후에 여권에서 이 본선이라든가 윤석열 후보가 유력 후보로 거의 확정되는 단계에서 추가적인 검증 요구를 할 수 있으면 그때 하면 되는 건데 지금 뭐 특별히 어떤 구체적 사안이나 내용이 발생하지도 않았고 아직 수사 중인 사안들도 계속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가시화됐을 때 사실 확인에 대해서 그때까지 축적된 정보를 가지고 요구하면 되는 것인데 갑자기 뜬금없이 야권의 어떤 정치평론가가 제기한 문제를 가지고 여당이 따라가듯이 그 진실의 실체를 묻는 것 자체가 저는 그게 더 어색하다고 봅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 일단 그 진실이 그러니까 사실이라 하더라도 죄가 되는 경우는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공직선거법이 적용된다는 전제하에 이제 선거 국면이기 때문에 그러면 후보자 비방죄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사실의 적시인데 목적이 공공의 이익의 목적이 아니고 이것은 이제 후보자를 비방할 목적이에요. 근데 그 후보자, 배우자, 뭐 가족 등인데 예를 들면 선거 이 본인의 선거의 자격 여부와 상관없이 후보자 가족의 예전 문제 갖고 만약에 그런 사실 적시를 한다 그러면 이것은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할 여지도 없지 않아 있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죠.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것 관련돼서 시기적인 문제는 있어요. 사실은 이 야권의 후보로 선출되기 이전에 결정되기 이전에 나왔기 때문에 여권에서 관여한 것이 아니라는 그런 이해를 받긴 쉽죠. 그런데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관계라는 게 있어요. 이관계. 그러니까 시기가 야권의 수요가 있을 때 그런 작전을 쓰는 것이지 야권의 수요라는 것은 야권에서 대선 후보가 선정되기 이전에 경선 과정에서만 수요가 있는 것이지 만약에 후보자가 결정된 이후에는 이런 것에 대한 야권의 수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두 가지 그 관점이 다 살아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에서 한계 이제 반복적으로 이관계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다면 결국에 장성철 소장 20년 동안 그 최근에도 또 당직을 맡아서 뭐 비전위원회인가 역할도 하시고 했더라고요. 그리고 그 현재 야권 주류 또 정치인들과 또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분이고 그분이 여권의 지금 이관계에 그냥 넘어갔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나 다름이 없는데 넘어갔다면 그거 자체가 문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파장을 전혀 예측 못했다고 한다면 그거는 그대로 이해할 수는 있지만 이 여권이 의도한 대로 야권의 어떤 인사가 그거에 따라가서 그 스스로 분열 전략에 넘어가서 지금 한 행위가 결과를 이렇게 드러났다. 이게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논란이 있는데 윤 전 총장 애초 출마 선언을 27일에 할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만 좀 미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히려 좀 빨리 나와서 검증을 받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근데 검증을 받으려면 해당 내용이 구체적으로 다 적시가 돼야 되겠죠. 그게 알려져야 되는 것이고 그 내용별로 아니다 맞다라고 해명하든 변명하든 이런 절차가 이어질 텐데 문제는 윤석열 총장 측이 오늘 전부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괴문서라고 얘기한 것은 말씀하신 법적 책임 여하와 관련돼 있다고 봐요. 지금 이제 허위라고 분명히 얘기했기 때문에 관련 내용이 물론 적시가 돼야지 이제 판단이 되겠지만 이후부터 벌어지는 공개에 대해서는 공개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심적 부담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허위임을 인식하고 공개하게 되면 그부터는 이제 법적 책임이 사실로 밝혀지지 않는다면 그러면 이제 법적 책임 온전히 짓는 것이거든요. 아마 그런 취지의 오늘 입장 발표라고 보여지고 아마 본인이 그 출마 선언은 그 장모의 7월 2일 선고를 보고 할 수도 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서 아마 그런 문제 제기가 된 것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고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장모의 선고 얘기를 했는데 이 장모 관련된 사건이 결국 그 요양병원 관련된 사건인 거죠. 어떤 내용이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실제 의료법에 의하면 의사가 아니면 병원을 운영할 수 없게 돼 있는데
그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가 동업자들과에서 병원을 개설해서 요양급여 상당을 취했다는 사기죄하고 의료법 위반죄인데요. 이제 검사 구형도 그렇고 실체적으로 확인된 내용들도 그렇고 유죄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여지는데 뭐 결과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뭐 그 외에도 이제 장모 관련된 여러 사건들이 수사 중에 있는 사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7월 2일 날이 아마 실제 윤석열 총장의 이 대권 도전 선언 정치 개시선의 중요한 기점으로 될 것으로는 보는데 뭐 현재로서는 그 결과에 뭐 본인의 정치 여부가 좌우될 것 같지는 않지만 그거에 따른 어떤 이후의 대선 행보에 대한 여러 가지 전략적인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7월 2일 이 선고가 본인의 정치 행보에 있어 중요한 기점이 될 건 분명해 보입니다. 네, 앞서 윤 전 총장 관련 검찰 수사 그래픽 나갔는데 그걸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일단 이런 여러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일부는 또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윤 전 총장은 뭐 거리낄 게 없다, 문제될 게 없다라는 입장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저 요양병원 부정수급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윤 전 총장에 관련돼 아마 한껏 고발이 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다 각하되거나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요. 그다음에 코바나 콘텐츠 관련 저 부인에 대한 것은 지금 반부패 수사부에서 독립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 부분에 대해서는 윤 전 총장과는 어떻게 보면 사실 관련이 없어 보이고 또 하나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은 사실 저 윤우진 용산 세무서장 저것보다는 공수처에서 수사받고 있는 것이죠. 공수처라는 곳은 뭐 엄격히 독립적인 수사기관이라고 하지만 수사를 입건한 배경이 석연치는 않다. 원래대로 하면 분석검사가 기초조사를 한 이후에 혐의가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입건해서 사건번호를 부여하게 되어 있는데 두 개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미 감찰 과정 등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됐던 것인데도 불구하고 기초조사를 한 이후에 입건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 부분이 정치적 배경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야권의 주장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발전될 수 있는지 가늠이 안 되는 사안이죠. 그래서 검찰에 있는 사건보다는 오히려 공수처에 있는 사건이 조금 더 신경 쓰일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서 화면 자막으로 그 내용이 하나 또 나간 게 있어요. 검찰발 미확인 보도다, 정치 공작이다라는 자막이 나간 게 있는데 이건 결국 그 윤석열 전 총장 장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보도가 됐잖아요. 그것과 관련된 내용입니까? 예, 그 부분을 이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는 이제 배우자가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는데 이미 공개돼 있는 녹취록에 보면 이 장모가 이건 뭐 본인이 한 일이지라고 인정하는 취지의 또 진술한 그 녹취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저 문제 제기가 있었고 2013년에 뉴스타파라는 언론을 통해서 공개된 2013년의 수사 보고서 내용에 보면 어느 정도 이제 확인된 내용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그 이후에 계속 무마되고 수사가 되지 않고 또 공소시효 논란으로 계속 중단돼 있다가 최근에서야 이제 고발 사건들이 있으면서 이제 수사가 이루어진 거고 그 혐의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제 물론 윤석열 총장이 이 지금 장모나 배우자 관련의 사건에 직접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쳤거나 했다는 건 확인된 내용은 없습니다. 근데 적어도 결혼을 12년에 했고 그 이전에 있었던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이런 수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고 이 사건들이 다 무혐의 되거나 수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기 때문에 그 지점에 있어서 윤석열 총장이 밝혀야 될 부분이 있다는 문제 제기는 어느 정도 타당해 보입니다. 어쨌든 대선 주자가 된다면 가족 사안도 검증 사안 중 하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결혼 전후로 일단 크게 구별을 해봐야 되겠죠. 예. 결혼하기 이전에 있었던 가족사에 대해서는 사실은 검증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후보자 비방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사실이라 하더라도 결혼한 이후에도 윤석열 총장의 어떤 직무상의 권한을 거기에 이용했는지 여부가 일단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이고 그게 아니라 그러면 가족사 자체 본인들 문제만 갖고 후보 검증에 어떤 큰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들이 판단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 입장에서 보면 꼭 그렇지 않은 거 아니냐. 지금껏 여당에서도 연주하지 않은 이런 발언들 많이 해왔잖아요. 가족사 얘기를 하게 되면 그런 해석 기준의 연장선상에서 보면 윤석열 총장의 직무상 권한을 남용하지 않는다면 결정적인 판단 기준이 되지 않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네, 이렇게 윤석열 전 총장이 본격적인 검증대에 올랐고 또 악재가 겹치고 있다라는 정치권의 평가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른 야권 주자에게는 좀 기회가 될까요, 이게? 네, 뭐 아까
그 서두에 어떤 정치적 의도라고 의심받거나 그런 문제 제기하는 내용이 이제 그런 겁니다. 실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은 이제 아직 검증된 바가 없습니다. 그냥 여러 가지 수사의 내용 등에서 의혹이 제기되거나 수사 중인 사안들만 있을 뿐이지 그 윤리성이나 도덕성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진 바 없고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비전, 자질, 자격에 대한 검증도 이루어진 바가 없는 상황에서 사실은 이 야권의 입장에서 보면,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입당을 빨리 하든지 아니면 어떤 정치적 결정을 빨리 해야 그 야권 후보로서 본인들이 의혹에 대해서 같이 해명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문제 의혹을 덮거나 할 부분을 같이 해야 되는데 계속 이제 외곽에서 불안정한 상태에서 계속 이 상황이 지속되는 게 국민의힘으로서는 지금 뭐 하여간 그 이후 대선 전략 차원에서 보면 뭐 별로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경고 메시지 그리고 실제 계속 이런 상태로 제3지대에서 머물면서 국민의힘과 일종의 간보기 전원 정치를 통해서 본인의 지지율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본다고 하면 그런 방식의 정치를 하다가 네. 지금 제기되는 의혹에 의해서 결국에 본선에 가지 못하고 낙마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경고 메시지 차원에서 이번 이 엑스파일이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나. 이제 그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실제 다른 당내 주자들도 여전히 지지율은 미미합니다만 윤석열이라는 대표 주자로 모든 국민 그 정권 교체를 바라는 그 야권 지지층의 지지가 모여 있기 때문인 것이지 윤석열이라는 인물이 절대적으로 대통령의 자질로서 가장 더 이상 검증 필요가 없는 이런 인물로 평가받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 그렇다면 언제라도 다른 지금 후보들이 야권 후보로 부상할 수 있다는 고 보기 때문에 뭐 그런 면에서 보면 윤석열 후보가 지금 뭐 흔들리는 것이 다른 주자들에게 뭐 유리한 국면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고 지금 다른 주자들에게 유리한 국면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을 내주셨는데 마침 야권 대선 주자 지지도가 나온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지금 좀 크게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보면 유승민 그 전 의원이 2위를 좀 기록했어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일단 그 정당 후보, 국민의힘 내에 있는 후보의 후보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어떤 혁신 또는 이준석 대표의 돌풍 이런 것에 대한 영향을 받았다고 봐야죠. 그래서 저 부분 때문에 당내 후보들이 지금 현재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한 거죠. 그럼 방금 말씀하신 그런 좀 저는 동의할 수 없는 해석 때문에 그런데 이전에 만약 그런 의도였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5월 달에 신지호 의원이 거기서 문건을 봤을 때 아마 그 문제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 문건을 만약에 있었다면 그 문건이 있었다면 그 문건을 보고 이의 제기하거나 그것이 언론을 통해서 문제 제기하거나 한 일이 전혀 없거든요. 그렇지만 이건 야권 말이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고 저는 지지율 변화 때문에 결국 수혜자가 있는 것 아니냐 이 해당 이런 현상 때문에 이런 관점은 저는 아직은 성립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윤 전 총장을 겨냥해서 꽁 잡는 매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효과가 좀 있겠습니까? 지금 이제 추미애 후보자도 이제 여러 후보 중에 한 분이신 거죠. 근데 이제 워낙 지금 그 국민들의 기억 속에는 현직 검찰총장 윤석열과 법무부 장관 추미애 대립이라는 것이 그 특정 시기의 정치적 이슈로 굉장히 부각이 됐고 그것이 어쨌든 결과적으로 지금의 윤석열 총장을 만드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친 건 분명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구도가 이제 대선 국면에서 다시 보여질 것이 아니냐. 그것이 또 민주당으로서는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느냐라는 우려가 있는데 저는 그때와는 다르다고 봅니다. 대선에 아직도 확정되지 않는 당내 후보군 중에 한 분이시고 그 과정에서 물론 검찰개혁이라든가 본인이 지금까지 밝혀왔던 입장이나 소신은 분명히 밝히시겠지만 그것이 과거처럼 윤석열 총장과 대비되면서 또 뭐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을 강화한다거나 야권에 대한 어떤 실망을 다시 회귀시키는 뭐 이런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네. 변호사님께서는 추미애 전 장관의 대선 출마 어떤 영향 미칠 것으로 보이십니까? 마지막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윤석열 총장에게는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보이고요. 꽁 잡는 매라고 했는데 어떤 분은 이 꽁을 봉황으로 만들어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 꽁이 김경수 지사다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왜냐하면 매크로 관련해서 이미 고발했던 사안이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뭐 출마 선언을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대의를 좀 갖고 출마 선언하는 분이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기현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전국 현안 관련된 내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도에서 시작된 델타 변이가 코로나19의 재확산을 부르고 있는 가운데 인도에서 전파력이 더 강한 델타 플러스가 보고됐습니다. 미국에서도 델타 변이 감염자가 급증하며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도에서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강한 새 변이형인 델타 플러스가 발견됐습니다. 인도 보건당국은 델타 플러스 감염 사례가 22건 보고됨에 따라 우려 변이로 지정했습니다. 새 변이 환자는 마하라슈트라를 비롯해 케랄라, 마디아 프라데시 등 3개 주에서 나왔습니다. 보건당국은 델타 플러스가 허파세포와 결합력이 더 강하고 단일 클론의 항체 반응이 떨어지는 특징이 있다며 각 주 정부에 검사 강화를 권고했습니다. 인도 당국은 전체 성인을 대상으로 무료 백신 접종에 들어가는 등 कोरोना 방역과 제한 조치가 꽤 성과를 냈다고 보고 있습니다. उस दिन आए थे उसके बाद से निरंतर एक गिरावट हम देख रहे हैं और ये जो गिरावट है ये लगभग 90% की हो गई है अगर हम पीक से गणना करें. 전문가들은 그러나 백신 재고가 부족해 곧 접종 속도가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도는 세계 최대의 백신 생산국이지만 백신 부족이 심각해 성인 인구의 5.5%만 한 차례 이상 백신을 맞았습니다. 미국에서도 인도발 델타 변이의 비중이 20%까지 올라갔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은 지난 5일부터 2주간 연구를 위해 떼어낸 배양 조직의 20.6%가 델타 변이였다며 2주 만에 2배나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현재 델타 변이가 미국의 최대 위협이라며 백신 접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The Delta variant is currently the greatest threat in the U.S. to our attempt to eliminate COVID-19. Good news, our vaccines are effective against the Delta variant. 앞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도 델타 변이가 몇 달 뒤 미국에서 지배적인 종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빠른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세계에서 가장 먼저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했던 이스라엘.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다시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습니다. 해외여행 자제령도 내려졌습니다. 보도에 김형근 기자입니다. 이스라엘 텔아비브의 백신 접종센터. 10대 초반의 학생들이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12살에서 15살 사이 청소년들이 백신 접종을 강력히 권고했기 때문입니다. כן, האמת שדי רציתי להתחסן, כי כבר התפרצות בבית הספר, וכבר בבית הספר שלי גם היה התפרצות, לפני חודש בערך. 이스라엘의 최근 코로나19 상황은 심상치 않습니다. 전체 인구의 55%가 2차 접종까지 마치면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까지 해제했지만 델타 변이라는 복병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루 신규 확진자가 점점 늘더니 지난 21일에는 125명을 기록했습니다. 2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특히 백신을 맞지 않은 학생들이 생활하는 학교를 중심으로 집단 감염 사례가 잇따랐습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백신을 맞은 교직원 다수가 코로나19에 감염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최근 상황을 새로운 확산으로 보고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베네트 총리가 직접 나서 해외여행을 자제하고 실내에서 마스크를 써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בואו נחזור, נחבוש מסכות במקומות סגורים. אני מנחה את שרי הממשלה, את מנהיגי הציבור מהרגע הזה במקומות סגורים לחבוש מסכה. 신규 확진자의 90%가 델타 변이 감염자인 러시아 모스크바도 방역을 강화했습니다. 백신 접종자나 음성 판정을 받고 3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게만 식당과 술집 출입이 허용됩니다. 앞서 포르투갈도 델타 변이가 확산한 수도 리스본에 이동 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델타 바이러스 확산에 전 세계가 긴장하며 방역 고삐를 다시 조이고 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최전선에서 일하고 있는 보건소 대응 인력의 정신건강 현황을 조사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달 30일까지 시도별 확진자가 많은 17개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대응 인력 약 4천에서 5천 명의 정신건강을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는 우울과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 상태, 업무 강도, 스트레스 요인, 필요 서비스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한국 트라우마 스트레스 학회를 통해 온라인으로 실시됩니다. 여자대학 새내기 커뮤니티에서 친해진 동기들에게 개인정보를 알아내는 남성이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피해자가 한둘이 아닌데 이 남성을 처벌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박희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대 신입생 A씨. 지난 3월 새내기 단체 채팅방에 들어갔는데 이미담이라는 동기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친해지고 싶다는 동기에게 A씨는 흔쾌히 마음을 열었습니다. 굉장히 좀 친해졌었어요. 개인 일상생활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를 했던 편이고 고민 상담도 같이 했었었고. 이 씨는 그림을 그려주겠다며 A씨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고 선물을 보내겠다며 집 주소도 물었습니다. 거절하기 미안해 알려줬지만 찜찜함을 지울 수 없어 직접 전화를 걸어봤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남성이었던 겁니다. 처음에는 그 이미담이 자기 동생이라고 자기는 이미담 오빠라면서 나중에 계속 저랑 통화를 했을 때 자기가 이미담이라는 이름은 자기가 지어낸 게 맞다고. 왜 이런 거냐고 따져 묻자 남성은 단순히 궁금해서 사진과 주소를 요구했을 뿐이라고 둘러댔습니다. 연애가 궁금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선물 주려고 했던 거 말고는 진짜 없어요. 대학 커뮤니티에 사연을 올리니 같은 피해를 봤다는 사례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물건을 빌리고 싶다며 집 앞까지 찾아왔다는 경우도 있고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2020년도 2월쯤이었고요. 저희 학교 바로 밑에 큰 불교가 하나 있는데 거기를 이제 지나갈 때 딱 카톡이 왔어요. 언니 지금 학교 밑에 불교 거기 지나가고 있지 않냐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처벌할 근거가 마땅치 않습니다. 사진과 주소를 피해자 스스로 제공한 데다 지속적으로 괴롭힘이 이어진 것이 아니라 스토킹이라 보기도 어려운 겁니다. 이 사건처럼 속여서 사진 등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경우 이걸 범죄로 의율하기가 현재 쉽지 않은 그런 입법 공백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개인정보가 악용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피해자들. 경찰은 어떤 법리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노후 지역이 문화와 체육시설을 갖춘 대규모 단지로 새로 태어납니다. 국토교통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5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서울 1곳과 경기도 부천시 5곳 등 모두 6곳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곳은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고운산 서쪽 지역과 경기도 부천시의 소사역 중동역 주변 등으로 공급되는 주택은 11,000여 가구 수준입니다. 대구경찰청은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석 달여 동안 222명을 수사해 대구 달성군 의회 의장 등 76명을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자학 달성군 의회 의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매입하고 차명으로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 달러화 기준으로 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1억 3천만 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한국인은 105만 명으로 전 세계 100만 장자의 2% 수준인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스위스계 투자은행 크레딧 스위스가 발간한 2021 글로벌 웰스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전 세계에서 100만 달러 이상의 순자산을 보유한 100만 장자는 5,608만여 명으로 나라별로는 미국이 전체의 39%를 차지했고 중국과 일본, 독일이 뒤를 이었습니다. 미국 시카고 교외 지역을 토네이도가 강타해서 최소 8명이 부상하고 가옥 200여 채가 파괴됐습니다. 피해 주민은 토네이도가 덮쳤을 때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브라이언과 K 보우먼 부부는 일요일 밤 토네이도가 갑자기 강타했을 때 미시간 리가의 자택 안에 있었습니다. 그녀의 남편 브라이언은 집 앞쪽의 침실에 있었고 K는 부엌에 있었습니다. 그 순간 토네이도가 집을 덮쳤습니다. As soon as I started pulling things out of the fridge, there was just
that feeling that you're going to be sucked in. 보우먼 씨는 굉음과 충돌음을 들었지만 숨을 시간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토네이도로 집이 없어진 것이 현실 같지 않다고 안타까워합니다. It's definitely a shock. It's like we're not here. This is a story, a movie on TV. 기상청은 이 지역에서 EF1 토네이도가 발생했으며 최소 5채의 주택과 다른 건물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확인했습니다. 토네이도의 풍속은 시속 86에서 110마일이었습니다. 이번 토네이도와 폭풍은 남동진하며 인디애나주 사우스 헤이븐 지역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 지역 행정당국은 각 가정을 돌며 거주자의 안전을 확인했으며 훼손된 도로와 건물, 설비에 대한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영국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가 수행한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21 조사 결과 한국이 조사 대상 46개국 가운데 뉴스 신뢰도 공동 38위를 기록했습니다. 신뢰도가 가장 높은 국가는 핀란드였으며 가장 낮은 국가는 미국이었습니다. 또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가 선정한 한국 주요 15개 매체에 대한 신뢰도 조사 결과에서는 YTN이 56.4%로 1위를 차지했고 이어 JTBC, MBC, KBS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도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내륙 곳곳에 소나기 구름이 발달했습니다. 특히 경남 산청에는 시간당 20mm가 넘는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당분간 이렇게 요란한 소나기 소식이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고 곳에 따라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겠습니다. 내일 경기와 영서, 충청과 남부지방에는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동안 도로가 미끄러울 것으로 보여서 교통 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합니다. 서울 27도, 대전 28도, 부산 25도로 예상됩니다. 모레까지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주말에는 구름 많은 가운데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더 뉴스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내륙 곳곳에 소나기 구름이 발달했습니다. 특히 경남 산청에는 시간당 20mm가 넘는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당분간 이렇게 요란한 소나기 소식이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고 곳에 따라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겠습니다. 내일 경기와 영서, 충청과 남부지방에는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동안 도로가 미끄러울 것으로 보여서 교통 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합니다. 서울 27도, 대전 28도, 부산 25도로 예상됩니다. 모레까지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주말에는 구름 많은 가운데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더 뉴스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